어제 11월 12일 그레이이글 STOL 무인기 모하비가 대한민국 독도함 길이 653피트짜리에서 이륙했습니다. 달리자마자 뜨더군요. 다음엔 아마 서핑 보드에서도 이륙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이게 제너럴 아토믹에 있는 엔지니어가 써놓은 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독도함에서 뜬 모하비에 대한 얘기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이게 뭐 보기는 좀 그럴듯하고 또 그럴듯하다는 주장이 많지만 실은 그 현실성이 없습니다. 독도함에서는 이런 거를 운영을 못해요. 그러나 이 보여주기거든요. 현실성은 없는데. 그러면 이게 그냥 쇼냐?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한테 굉장히 엄중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그런 보여주기입니다. 어떤 메시지냐? 한미 드론 전력이 연합할 거다. 너 이제 동됐다. 까불지 마라. 그런 살벌한 메시지가 나가는 겁니다. 오늘 그 같은 말씀을 여쭈겠습니다. 독도함에서 뜬 드론의 정식 명칭은 그레이이글 단거리 이륙형입니다. GE 스톨입니다. 애칭으로 모하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게 뜨니까 독도함을 드론 운영 항모로 사용합니다.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심지어 이제 조선일보는 아예 북한 전역이 사정권이라고 호들갑을 떱니다. 아니 북한 전역이 사정권 된 지는 벌써 까마득한 옛날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발한 무화분만 해도 그레일보다 한참, 두참, 세참 윗길의 무인기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호들갑 떠는지 모르겠어요. 하기야 세계적인 군사매체인 더 워존도 길게 기사를 다뤘습니다. 예, 기사 제목도 근사합니다. 예, 그 그레이이글 스톨 드론이 대한민국 상륙 공격함에서 날아올랐다. 그게 이제 기사 제목이에요. 이 더 워전이 이걸 특별히 띄운 이유는 사실 이 그레이이글은 이제 한물 같죠. 예,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나온 게 프리데이터. 그거보다 좀 그거 같은 넘버링이지만 그걸 좀 업그레이드한 버전이 그레이이글. 그리고 모하비는 그레이이글에서 조금 더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항공모함이나 거친 환경에서 운영하게 만든 거고요. 그 다음이 MQ-9인데 우리가 체급 자체, 덩치로 보면 우리 모하비가 MQ-9보다도 윗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레이이글은 조금 이제 구덕덜이죠. 이거는 완전히 전술 차원에서 쓰죠. 얘는 이제 대륙권 안에서 돌아다니니까, 그러니까 10,000m, 13,000m 이상으로 못 올라가요. 그레이이글은 뭐 7,000, 8,000m 이러니까 6,000인가 뭐 그 정도예요. 좀 제한된 거죠. 우리로 치면 이제 사단급, 뭐 군단급 뭐 요 정도죠. 사단급, 군단급.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띄우려고 더 워전은 이제 한번 띄워주는 그런 기사죠. 예. 이제 이게 왜 독도함에서 과연 제대로 운영될 수 있나 그 얘기를 오늘 좀 모시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독도함에서 그레이이글 스톨, 다른 말로 모하비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또 독도함에서 이런 걸 운영을 하면 전력 증강에 도움이 될까요? 한마디로 그레이이글 스톨, 모하비는 독도함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력 증강에는 전혀 도움이 안 줍니다. 이번 일은 완전히 보여주기입니다. 시위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그게 어떤 문맥을 갖고 있는지 차분히 살펴보면서 우리의 국방 전략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비슷한 게 있었어요. 그레이이글 스톨 모하비는 정확히 1년 전에 영국의 프린스 웨일즈 항공모함에서 떴었습니다. 그때는 지금 독도함에서는 이륙만 했는데 프린스 웨일즈에서는 이륙과 착륙을 모두 다 했습니다. 프린스 웨일즈 갑판 활주로가 920피트, 280m로서 독도함보다 약 90m에서 100m 길기 때문에 착륙도 할 수 있었습니다. 독도함에서는 착륙이 불가능합니다. 예. 먼저 이제 우리가 이 착륙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이제 그 활주로 길이를 따져야 되는데 활주로 길이가 얘가 이제 그 비행체의 무게랑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선 이륙 중량부터 좀 우리가 차분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륙 중량에 따라 활주로 길이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그레이 이글 스톨 모하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장을 위해 7개 하드 포인트가 있습니다. 650파운드를 매달 수 있는 하드 포인트 4개, 500파운드 하드 포인트 1개, 350파운드 하드 포인트 2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8파운드 50kg쯤 나가는 헬파이어 16발을 거뜬히 달 수 있습니다. 또한 25시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 들으면 엄청난 것 같죠? 네, 이게 다 조건부입니다. 자, 650파운드짜리가 4개라며 하드 포인트가. 오케이, 그러면 곱하기 4. 500파운드짜리 매달 수 있는 게 하드 포인트가 1개라며 곱하기 1. 350파운드 매달 수 있는 하드 포인트가 2개라며. 예, 그래서 그걸 다 더하면 3,800파운드, 약 1,723kg, 1.7톤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드 포인트에서 말하는 하중은 거기에다가 매달 수 있다. 매달아도 고리가 안 빠진다. 쉽게 말하면 그 장치가 견딜 수 있는 최대 하중을 뜻할 뿐, 그 고리 있는 데다가 다 주렁주렁 매달았을 때 비행기가 날 수 있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이거 고스란히 진짜 1723kg, 3800파운드 다 매달면 비행기가 잘 안 뜹니다. 중량 초과로 이륙을 못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독도하면서 어떻게 떴나를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쓸모가 없다. 이건 현실성이 없는 거였구나. 보여주기였구나. 바로 압니다. 두 번째 주의사항 말씀드립니다. 연료와 무장은 이 비행체에서 서로 트레이드 오프 관계입니다. 맞바꾸기 관계입니다. 무장을 많이 채우면 연료를 적게 채워야 됩니다. 또 연료를 많이 넣으면 무장을 적게 채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연료 무장의 총합, 이 최대 중량 얼마까지 갈 수 있냐를 봐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럼 연료 무장의 최대 중량은 그럼 어떻게 알아내냐? 예, 그 비행체의 최대 이륙 중량에서 그 비행체의 공중량을 빼면 그 마진은 연료이거나 무장일 수 있잖아요. 그 마진 얼마냐 이거지. 그걸 연료 무장 최대 중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알아보자. 오케이. 그 모하비가 그게 얼마야? 예. 이 어떤 데이터에도 그레이 이글 스톨 모하비의 공중량 데이터가 없어요. 제가 이거 찾느라고 한 30분, 1시간 들였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때까지 한 대만 만들어졌어, 저거. 양산 모델로 확정이 안 돼 있어요. 따라서 공중량이 정해지지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그레이 이글 스톨 모하비의 공중량을 한번 추정해 봐야 합니다. 그레이 이글 스톨 모하비는 거친 환경에서의 이착륙을 위해서 그레이 이글의 동체 길이를 약 50cm 늘리고, 원래 그레이 이글은 동체 길이가 8m 50쯤 돼요. 얘는 9m라고요. 모하비는. 날개폭은 또 약간 줄였어요. 원래 그레이 이글은 한 17m 되는데 날개폭이 얘는 16m로 줄였어. 그래서 안정성을 높인 거예요. 약간 동체를 길게 하고 날개를 좁혀가지고. 그러니까 뭐 공중량은 비슷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그레이 이글 공중량은 나와 있거든. 그게 1318kg예요. 2900파운드입니다. 약 3000파운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대충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우리가 여기에서 제가 추정 두 개를 갖다가 써놨잖아요. 그 추정 두 개 중에 추정 그 두 개만 이제 추정한 거고, 나머지는 그 제너럴 아토믹, 그러니까 메이커가 밝힌 자료들이에요. 그럼 추정 중에 이제 공중량 추정을 했으니까 연료 무장 최대 중량이 계산이 되죠. 예, 최대 이륙 중량 마이너스 공중량 하면 그게 나오니까. 그래서 G 스톨 모하비 최대 이륙 중량이 7,000파운드니까 공중량 추정치 3,000파운드를 적용을 하면, 그걸 빼버리면 연료 무장 최대 중량은 약 4,000파운드죠. 그게 한계야. 그게 맥스예요. 그걸 못 넘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메이커가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가용 중량, useful load라는 게 이게 3,600파운드로 나와 있더라고. 저는 이 용어 처음 봤어요. 이런 용어 없었어. 얘들이 지금 아직 개발이 안 끝나니까 없는 용어 막 갖다가 쓰는 거예요. 그냥 쟤들이 만들어서. 제가 보면 이건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연료와 무장의 합의 최대 중량을 거의 가리키는 것 같아요. 가용 중량 보면 3,600파운드 아니에요. 제가 추정한 연료 무장 최대 중량이 4,000파운드잖아요. 비슷하잖아. 네.
그러니까 얘가 한 1600kg, 1633kg, 약 3600파운드 정도를 가지고 일부는 연료로 쓰고 일부는 무장으로 써야 되는 그런 애인 거예요. 약 1.6톤을 가지고. 자, 그리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한번 보시자고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주의사항. 그레이 이글 스톨 모하비는 기본적인 감시정찰 장비만 채우고서는 2시간 남짓 비행할 수 있는 그런 거고요. 그 2시간 남짓 비행할 수 있는 최소 연료만 넣으면, 그러니까 감시정찰 장비 기본형 넣고 최소 연료 넣으면은 이 활주로가 확 짧아져요. 그러니까 저기 보면 저게 메이커가 내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테이크 오프 디스턴스, 그러니까 이륙 거리 400피트. 근데 여기 보면 ISR이잖아요. 이게 감시정찰 장비만 한 거거든. 그리고 나중에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경우에 2시간짜리 정도밖에, 기름도 조금 넣은 거예요. 만약에 헬파이어 미사일을 12발 채우잖아요. 그럼 무장 중량이 일단 헬파이어 미사일이 거의 한 발에 50kg니까 무장 중량이 600kg 돼요. 그리고 2시간만 날게, 조금만 날게, 연료는 조금만 넣었어요. 요만큼 한 줌만 넣었어. 그래도 이 활주로가 엄청 필요해요. 300m 필요해요. 독도함에서는 못 떠요. 연료 조금만 넣는데도. 독도함의 활주로는 600피트, 180m밖에 안 되니까. 또 거꾸로 무장은 하나도 안 해. 기본적인 감시정찰 장비만 채우고 연료를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어. 그러면 얼마나 갈까? 활주로가 조금 이따 표에서 보여드리겠지만 1700피트, 500m 활주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독도함을 세 대를 줄줄이 세워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도함에서는 이런 고급 대형 공중드론 운영할 수 없다. 이게 명확한 거예요. 야, 너 백모가 네가 무슨 수를 알아? 당연히 제가 모르죠. 제가 어떻게 압니까? 메이커가 그려준 그래프예요. 이런 걸 잘 뒤져서 보고 있으면은 이게 지금 모하비에 관한 그래프예요. 이 노란 선은 뭐냐면요, 기본적 감시정찰 장비만 탑재했을 때예요. 빨간 선은 뭐냐면 헬파이어 미사일 12발 채웠을 때예요. 그러니까 12발이니까 600kg 정도 무장했을 때예요. 그리고 오른쪽, 그러니까 이 X축은 뭐냐면 활주로 길이에요. 피트로 나타나고요. 세로축은 뭐냐면은 채공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연료양이지. 이 세로축이 채공시간 겸 연료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노란 거를 한번 보자고요. 그러니까 기름도 거의 안 넣어야 돼. 2시간 정도 넣으면, 그러니까 무장 하나도 없이 2시간 정도 기름, 아주 작은 기름만 넣으면 400피트에서 뜰 수 있어. 요번에 600피트에서 떴대잖아요. 일단 무장 웬만큼 채우면 600피트 못 떠. 600피트 떴다는 얘기는 무장 없이 뜬 거예요. 독도함에서. 600피트를 그 활주로를 끝까지 이용하려면, 끝까지 가장자리까지 다 가서 뜨게 이렇게 만들려면은 10시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기름을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 25시간 이러잖아요. 25시간이 가려면 무장 없이 기름만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기계들이기 때문에 어떤 스펙을 쭉 얘기를 할 때 이게 A는 이렇고 B는 이렇고 C는 이렇다 그러면 A가 뭐 이 값이고 B가 이 값이고 C가 이 값이 다 돼서 동시에 가는 그런 식으로 스펙이 돼 있질 않아요. 만약에 무장을 충분히 올리면 연료양을 줄여야 되고 채공시간은 더 낮아지고, 또 거꾸로 연료양과 채공시간을 늘리면 무장은 떨어져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관계들이 다. 그래서 좀 자세히 상상을 해가면서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주의사항을 드립니다. 무장과 연료는 서로 맞바꾸기 관계, 트레이드오프 관계고요. 채공시간은 연료양에 의해서 결정되며 활주로 길이는 무장 연료의 총합 중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자고요. 노란 거 보시면은 이거는 노란 선은 이거는 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장이 없는 상태에서 연료를 작게 넣으면은 400피트, 120m에서도 떠요. 그리고 그때는 근데 연료가 2시간 정도 연료밖에 안 넣은 거야.
그런데 만약에 독도함에서 끝에서 끝까지 다 달리겠다고 마음먹으면 10시간 정도 버틸 수 있는 연료를 넣을 수 있어요. 무장 없이. 그 다음에 뭐 이제 그게 충분히 만약에 그 25시간을 갈 수 있는 그런 무장을 넣었다. 그런 연료를 넣었다. 그럼 무장 없이 약 1700, 1700 정도 최소. 그러니까 1700피트 최소한 520-30m 정도의 활주로가 있어야 걔는 떠요. 그 다음에 이제 헬파이어 미사일을 12발 600km를 채웠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한 1100, 330m는 일단 필요해요. 기름을 작게 넣어도 한 2시간짜리 기름을 넣어도. 그리고 기름을 많이 넣어도, 그러니까 기름을 최대 이륙 중량이 허락하는 것만큼 쭉 다 넣어도 떠도 이게 채용 시간이 10시간을 못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행체라 이런 트레이드 오프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F-21에서 뭐 무장을 7톤을 하고 기름을 6톤 넣을 수 있다는데 KF-21은 굉장히 양심적으로 발표하는 거예요. 우리는 약간 몸을 수그려서 발표하잖아. 그래서 KF-21을 가지고 수치를 따져보면 기름을 6톤 다 채우고 무장을 7톤을 다 채운 상태에서 뜰 수 있는 거예요. KF-21은.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F-15 힘 좋다고 얘기하잖아요. F-15가 그 기름통이 무지막지예요. 그러니까 기름 많이 먹는 애라. 어깨에 뽑는 거, 그걸 컴포말이라 그러죠. 컴포말 2개 채우고 배에다가 또 3개쯤 통을 달 수 있거든. 그렇게 다 하고 나면 무장을 그렇게 또 줄레줄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장이 한 6톤인가 7톤 정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무장량이 확 줄어요. 그러니까 F-15는 그게 뭐 장점이라면 장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가까운 거리를 쳐야 될 때는 기름을 그러니까 이런 그 어깨뽕을 넣는다든지 뭐 배 아래다가 보조연료통을 많이 달지 않아도 되니까 가까운 데 갈 때는 무장을 엄청나게 한다든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죠. 그 대신에 멀리 가야 된다 그러면은 무장을 작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F-15의 장점은 무장과 연료, 무장과 항속거리를 큰 폭으로 맞바꿔서 쓸 수 있어요. 그건 나중에 이제 다르게 한번 더 설명드릴게요. 아무튼 이 경우도 그래요. 지금 우리 무하브도 그렇고 얘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장과 연료가 큰 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맞바꿔서 쓰는 관계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 무하브 같은 고급 고정익 공중드론은 독도함에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예, 무하브는 최고급 기종에 속해요. 최대 이륙 중량이 무려 5.7톤입니다. 이거는 그레이 이글 스톨 모하비의 최대 이륙 중량 3.175톤, 3,175kg보다 무려 1.7배나 됩니다. 덩치가 굉장히 큰 애예요. 모하비조차 독도함에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한 만큼 무하브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퀘스천 마크를 드는 거죠. 야, 그럼 뭐하러 이게 별로 현실성이 없는 건데 뭐하러 이게 독도함에서 그렇게 다 이렇게 시연을 했대? 왜 그런 걸 연출했지? 국방부 장관께서 이게 쇼쇼쇼를 너무 좋아하시나? 뭐 이런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거죠. 예,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예, 그레이 이글 모하비를 독도함에서 이륙시킨 것은 군사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중국과 북한에 대한 엄중한 군사지정학적 경고를 보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경고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악랄하게 사고를 치기 때문에 한미동맹이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갈 거야. 이러한 조용하지만 단호한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이러이러한 방향, 그 방향이 과연 어떤 방향인가? 그걸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우리가 시야를 넓혀 큰 그림을 봐야 됩니다. 지난 7월 중순 림팩에서 비국 미사일을 6발 쏘아서 모두 표적에 명중시켜 격침시키는 그런 쾌거가 있었죠. 이걸 세례 탈출 3,276탄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이것 때문에 미국과
그 비공 판매 계약이 맺어진다고 하죠. 좋은 거죠. 예,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이제 한미 연동 구조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미국 공중 드론이 표적 좌표 찍기를 해서, 네, 예, 미국 공중 드론이 표적 좌표 찍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좌표 찍기를 얘가 이제 위성을 통해서 예, 우리 천지봉함으로 보낸 거야. 그럼 우리 천지봉함이 또 위성을 통해서 무인 수상정을 연락해서 무인 수상정에서 비공을 쏜 거예요. 그럼 이 비공은 또 그 미군의 공중 드론은 이 표적이 깨졌나 안 깨졌나 지켜보다가 그걸 또 스타링크를 통해서 위성을 통해서 천지봉함에 또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한미 유무인 합동작전의 예고편이네. 예고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7월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번에 굉장히 의미심장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난 11월 2일 날 최초로 이제 예고편 트레일러 끝났어요. 이제 진짜요. 한미 유무인 합동 연합훈련이 최초로 있었습니다. 최초로 공개된 거예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한국군 RQ-4C 글로벌 호크가 좌표를 찍어주고 미군에서는 MQ-9이 2,000파운드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세뇌 탈출 3,414탄에서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너무 특이한 일이라. 이게 그러면 우리가 그냥 얼핏 생각하면 한국 RQ-4C 드론이 미군 MQ-9 드론한테 연락이 이렇게 다이렉트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미국의 MQ-9급의 드론은요. 아까 그 그레이 이글은 미국에서 현장에 썼어요. MQ-9이면 이거는 미국이 현장에는 없어요. 플로리다에 있는 공군 특수 작전 사령부가 운영합니다. 가끔 영화에서 보잖아요. 뭐 이렇게 큰 거 놓고서 거기서 운영하는 거예요. 이거 현장에서 운영하는 거 아니에요. MQ-9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예, 한국군 RQ-4가 직접 미군 MQ-9과 통신한 게 아니에요. 한국군 RQ-4는 어디랑 통신하게 돼 있냐면 한국군의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정찰단에 통신하게 돼 있는 거예요. 거기 컴퓨터 시스템하고 통신한 거예요. 그러면 한국군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정찰단 컴퓨터 시스템이 미군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플로리다에 있는 거기 컴퓨터 시스템이랑 연동한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냐? 그 컴퓨터 시스템에 뭐가 있는데? 하드웨어 덩어리가 아니죠. 그 안에는 아직 초보적 형태지만 한국군 나이프가 있죠. 한국군의 네트워크 기반 AI 프레임워크. 아직 초보적인 거지만 그게 있겠죠. 미군은 그게 상당히 벌써 진전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미군 나이프가 있는 거죠. 미 공군 쪽에는 상당히 성숙한 초연결 AI가 운영되고 있고 한국 공군 쪽에도 꽤 쓸만한 초보 단계의 초연결 AI가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추정입니다. 한미 공군 사이의 무인기 합동 연합작전을 위한 컴퓨터 연동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미 초연결 AI, 나이프 사이의 연동을 뜻합니다. 코리아 나이프하고 US 나이프가 연동한 거예요. 물론 US 나이프가 우리보다 훨씬 몇 세대 앞서 있겠지. 걔들은 아주 벌써 본격적으로 하니까 7년 전이니까. 예. 그래서 지난 11월 2일은 한미 동맹 연합군에 있어 엄청나게 중요한 이정 표적 연동 훈련이 공개된 날입니다. 저는 이걸 뭐 다 이렇게 생각하시겠거니 하고 언급을 그때 안 했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정보통신 밥을 한 20년 먹었고 보통 분들은 안 그렇잖아요. 이 MQ-9은 미군 공군 특수작전사령부에서 다룹니다. 스페셜 오퍼레이션 커맨드 플로리다에 있어요. 그래서 미군에서 불평이 뭐냐면 야 그거 말이야 우린 지금 이라크에 있는데 걔들 그거 한번 떠달라 그러면 공군 애들한테 콜 때려야 되고 아주 골 아파. 어떻게 우리가 그냥 직접 어떻게 하는 수 없냐? 근데 사실 너무 복잡한 기계라 육군이 그걸 다룰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글로벌 호크나 무아브는 육군의 군단급에서도 안 다루잖아요. 그건 어디서 다루냐면
공군 작전사령부 항공정찰단에서 다뤄요. 그런 무기들은. 자, 뭐 이거는 민감한 얘기 아닙니다. 다 알려진 얘기예요. 인터넷에서 다 조사할 수 있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